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권의 책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톨스토이의 중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이 자체로 굉장히 가치 있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제가 먼저 읽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이제 그 저자인 아툴 가완디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처음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뭐 종종 계속 인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문해서 읽어보게 되었고 제가 먼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리뷰한 후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노년기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죽기 전까지 하루하루에 대한 퀄리티,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만큼 정보가 있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좋은 생각들 그리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좋았던 포인트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제가 좋았던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이란 삶이 유한하다,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삶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면 삶을 살아가는 내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이 가장 좋았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이제 쉽게 말할 때 이제 뭐 죽기 전에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뭐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그런 걸 많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뭐 명예나 돈을 쫓았던 내 삶.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이해는 가지만서도 동시에 어떻게 그걸 겪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서술했다는 건지 이 사람은 뭐 왕자의 게임의 존 스노우라는 건지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었었는데 책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의 노인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삶의 세계관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좁아져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이제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이제 자기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만 집중하고 살다가 이제 제한된 삶의 반경에 적응을 해서 다시 이제 넓어지고 세계관이 넓어지고 좀 더 큰 네트워크를 지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변화하는 모습들에 대한 일화를 읽고 이제 삶이 사실은 막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막 돈이나 명예를 쫓아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만 해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작가의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94페이지 주변에서 보면 이제 나오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라는 그 개념보다는 이제 죽는 과정 있잖아요. 이제 즉 뭐 자기가 누리고 해오던 것들을 하나씩 삶과 나이가 이제 세월이 앗아가 버리고 이제 마치 밥 먹는 것마저 나 혼자 못하게 되는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데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죽는 것이 뭐가 두려워? 한 번 사는 삶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욜로라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뭐 너는 정말 한 번밖에 안 사는 삶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젊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됐고 이제 155페이지 정도에 나오는데 카스텐슨 교수의 가설이라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하는지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냐에 따라 달라진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일수록 메슬로우 욕구 이론에 따른 자아 실현 욕구 그 삼각형에서 그 맨 위에 있는 자아 실현을 추구할 확률이 높고 삶이 이제 축소된 사람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눈앞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삶의 초점이 이제 그런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자아 실현보다는 조금 지금에 맞춰지고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일상의 기쁨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뭐랄까 제가 뭐 한창 미래만 생각했을 때 한 뭐 7년 뭐 8년 전에 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제가 뭐 늙은 건 아니지만 뭐랄까 그때는 정말 1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 지금의 현재의 즐거움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당연히 그때도 뭐
뭐 친구들이랑 모임을 갖고 뭐 술 먹고 재밌게 놀고 이런 건 있었지만 진짜 현재의 삶의 퀄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가 훨씬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음, 지금은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좀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혹은 젊지 않아도 지금의 삶을 막 너무 희생하고 몇 년 뒤나 장래 계획만을 위해서 현재를 진짜 즐거움을 0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구절이 들어있는 책이라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진짜 집이라고 느끼는 곳에 살게 되는 것이 왜 노인에게 중요한 건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좋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집 옮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만 있길 원하고 자기가 갔던 가게, 자기가 갔던 슈퍼, 자기가 갔던 미용실에만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는 저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겠지만 그게 정말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같은 것을 잘 풀어놔가지고 책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노인에게는 그 익숙했던 집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필요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요양시설이나 어시스티드 리빙 같은 뭐 실버타운 뭐 어느 스타일이건 이제 살게 유도하거나 이제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까운 가족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 엄마 혹은 아빠 그리고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뭐 그들이 그들 눈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은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와 여기 시설이 깨끗하고 좋구나 아 여기는 나한테 뭐 문자나 메일을 보내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상태를 체크하게 해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진짜 이 책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그들만의 기준이 이제 어, 그들만의 이제 그런 기준들에서 경중이 우리랑 다를 거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정말 간과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 간과도 이제 너무 과장한 말이고, 진짜 그런 것이 있을지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저희 엄마 아빠도 늙지 않은 뭐 중년이신데, 엄마, 이게 뭐 요새 되게 좋은 거래. 막 이러면서 제가 어른인 척 하면서 물건 추천하거나,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할머니 그 핸드폰 같은 것도 알려주면서 당연히 내가 많이 안다는 듯이 뭐 이게 좋은 거고 할머니는 꼭 이걸 써야만 한다 등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진짜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오면 정말 내 기준만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였고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 안 해보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자율성이라는 개념도 이제 정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도 이제 우리가 젊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을 뭐 내가 눈 뜨자마자 뭐 가고 싶은데 가고 지하철로 가고 싶은데 가고 운전해서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생 선택을 이제 우리는 젊기 때문에 다 자신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까먹기 쉬운데 이제 노인한테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 이제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이제 감히 그리고 상상도 못 해본 뭐 어떻게 죽고 싶은지에 대한 대화를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과 한다는 것이 너무 그냥 무섭잖아요. 그냥 슬프고 그런 미래가 있다는 거를 그냥 까먹고 살잖아요. 사실 어, 다가올 미래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들만이 그 대화를 이끌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참 잔인하면서도 진실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서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의 단점은 좀 너무 사례가 좀 중구난방이면서도 다양하면서도 좀 너무 획일화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기도 하고 읽다가 굉장히 집중력이 흐려지고 좀 그렇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좋은 구절이나 뭐 이제 생각해보지 않은 여러 것들을 알려줘서 정보 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고 시간을 들여서 읽길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려준 것들을 사용하려면 좀 뭐랄까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조부모님,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던 것 같고 내 삶에 대해서도 다시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인용된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 책 자체로 정말 좋은 책이고 이렇게 굉장히 짧거든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짧아요. 한 이만큼 정도가 작품 해설이고 짧은 단편인데 이렇게 얇아요. 근데 이제 이반 일리치 주인공이 이제 부패한 러시아 관료예요. 이제 그런 관료 사회에서 형제들, 뭐 아버지도 다 뭐 그 현실에 젖어 있고 부패했는데 이반 일리치 자신도 관료 계급의 뭐 진급을 위해서 야심찬 관리로서 어떤 보직이든 돈만 많이 주면 하겠다. 뭐 이런 그런 식의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야심이 있는 법조계의 관리인데 이제 점점 상류 사회의 사치와 이제 그 상류 사회의 가치 에 자신을 맞춰가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다라는 그런 것 하나로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회적 성공 가도를 막 달리고 있는 나날 중에서 집을 마련하게 되고 이제 허세로 가득한 방을 꾸미다가 이제 옆구리를 조금 다치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계속 그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명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정말 무기력해지고 결국에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신세가 돼서 죽음으로 가는데 이제 그 고통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잘 돼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치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랄까 좀 잔인하리만큼 잘 표현이 돼가지고 그 고통이 막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그의 허영심과 허세 넘치는 품위 그리고 고상한 태도도 고통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냥 그는 그냥 그저 냄새나고 죽어가는 한 남자일 뿐이라는 그 사실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려내요.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되게 불쌍해요. 되게 막 공감이 가고 불쌍하고 죽어가는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그리고 고통을 이해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를 지독한 고독으로 방치하게 돼요. 이제 주변 사람들은 하지만 이제 그럴 때 이제 하인 중에 한 명인 게라심이라는 하인이 나오는데 이제 거짓 치레를 하지 않고 이반에게도 그냥 주인님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가는 주인님을 모시는 거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를 말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이반은 되게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도 그 사람을 죽어가고 있다고 면전에 대고 말을 못해요. 죽어가는데 그냥 뭐 나아질 거라고 그런 거칠의 말들에 정말 질려버린 이반은 이제 게라심만이 그 사실을 자신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진심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게라심이 자신의 어깨 위에 이제 그 이반의 다리를 놓고서 그렇게 하면 이반이 이제 고통이 덜해져요. 그래서 밤새도록 있었던 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책을 읽어가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향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않고서 홀로 죽어가는 그에게 진짜 중요했던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하는데 소설이 구성이 이제 첫 장에 이제 이반 일리치가 죽고 그 주변 사람들의 태도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진짜 생각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정말 속으로 생각하는 그 독백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례식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정말 슬픈 건지 아니면은 그 죽음이 자신에게 올 이득만을 생각하는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서 이제 다시 과거로 흘러가서 이반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그리거든요. 근데 정말 철저히 혼자예요. 그는 그 소설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절절한 외로움이 느껴지고 속물이라고 누구를 꼭 집어서 비난할 수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 그 누구도. 근데 그런 현실상을 너무 잘 포착하고 끄집어낸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속상하기까지 한 그런 소설이었고 죽음이라는 것에 정말 민낯을 본 것 같아서 좀 씁쓸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런 짧은 단편 안에 느끼게 한 톨스토이의 소설에 감탄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두 권을 같이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처럼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여러 번 인용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궁금증으로 시작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걸 읽으면은 좀 더 이반 일리치가 얼마나 외로울 것인지를 이런 여러 가지 통계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읽게 되는 것 같고 좀
정말 환자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죽음을 앞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소설로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소설을 그냥 제가 이거를 그냥 딱 읽었을 때보다 분명히 얘를 읽고서 이걸 읽었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칠 부분들에서도 더 많은 거를 느낀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리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드리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리뷰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두 개를 같이 연달아서 읽으셨으면 더 좋겠고, 만약에 이 책을 읽으셨었던 분이라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읽으시면서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다시 떠올리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책 다 굉장히 추천하는 책이고, 좀 죽음에 관해서 좀 되게 모호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고, 조금 더 현실 세계로 끌어들인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들을 얘기해주는 책으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권 리뷰를 이렇게 마치겠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 책을 샀거든요. 이게 약간 신작이긴 한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 줄리언 반스의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